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제65회 굿 인터넷 클럽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정찬모 교수입니다. 오늘 제목이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아주 핫한 주제인데요. 오늘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정종채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를 담당하게 된 정용채 변호사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영역이고, 특히 홍정민 의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중점을 두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구글, 소위 이제 모바일 플랫폼의 아주 독점적인 사업자들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공정거래법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공정거래법적 관점에 대한 분석이고요.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기업들이 이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진영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총 한 4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너셔티브를 쥐고 있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 미국과 가장 반대점, 대척점에 있는 곳이 중국이고요. 다음으로 거의 미국에 종속돼서 자국의 플랫폼이 거의 없는 국가가 바로 경제지역이 EU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플랫폼에 상당히 이너셔티브를 미국 쪽에 따르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토종 플랫폼이 있는 나라라서 약간의 좀 지형도가 다른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공정거래법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있는 기초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 전문가 기존 선행 연구자들인 부경대 김형원 교수님, 고려대 정윤혁 교수님, 오타입니다. 인하대 이태희 교수님, 그다음에 황태희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구태현 변호사님의 자료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밝히고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애플보다는 구글입니다. 원래 이제 구글이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자사 결제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강제하고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참고할 것은, 제가 보기에 이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애플은 원래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요. 그리고 30%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사실은 앱스토어와 관련한 앱마켓과 관련해서는 후발주자고, 자기들의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페이버를 줬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본인들이 이너셔티브를 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애플과 똑같이 확대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30%의 수수료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위법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용자, 생태계 참여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 인앱 결제를 자사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인앱 결제, 또는 개발자의 인앱 결제, 또는 제3의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모바일 플랫폼 OS 시장에서 앱마켓으로 전이되고 앱마켓에서 강제가 됐기 때문에 30%라고 하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많이 온라인 하면은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을 넘나들거든요. 소비자들은. 요즘 그런데 오히려 더 모바일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 비싼 30%의 인앱 결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웹에서 먼저 회원가입하고 결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아이디로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우회 경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30%의 높은 수수료를 피했던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 아마 근데 이제부터는 다음 수수는 아마
웹을 통한 우회를 막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요거 제가 써놓은 것은 지금 보통 이것들이 법률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애플은 우리나라 이용자나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이 그 약관 제공자, 계약자는 그 애플은 아일랜드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한 곳은 그 아시아는 구글 아시아는 아마 저기 싱가포르의 법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해외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형태고 여기에 적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21일 날 홍정민 의원실에서 그 같이 주최한 디지털 주권의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소위 가파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들이 각각 조세 피난처와 비슷한 규제가 약한 지역에 그 메인 캠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세 주권이 미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세 주권의 문제가 바로 구글세, 디지털세고요. 이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관으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번 돌아가기 안 되는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미 많이 설명이 됐던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서론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봄 초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애플 모바일에서 앱을 이용하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애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소송을 할 자격이 있는지 소송 적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비 판단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판관들이 5대 4로 애플 소비자들도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적격을 이용했어요. 인정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불하는 주체는 누구죠? 바로 앱 개발자 사업자입니다. 애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플은 그냥 피지 사업자고 그냥 중개자일 뿐이고, 애플이 그때 우리는 중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 제기하면 안 된다. 소송을 제기할 적격은 바로 사업자한테만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양면 시장이라는 거예요. 양면 시장. 그렇지만 저희 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의 경험에서 양면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경쟁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게 밝혀졌고,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애플이 중개자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면 시장이라서 애플의 그 지배력이 바로 개발자를 통해서 직접 전이되는 구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제가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표를 해놓은 것 중에 아까 넘어간 거는 그 EU에서 이제 그 작년에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침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요. 왜냐하면 EU의 온라인 지침을 보면 처음에 초안보다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EU 같은 경우는 이미 토종 플랫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열어준 건데, 한국은 우리 자국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깊게 보고 규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국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 저희가 뭐 이렇게 했는데 연구 결과를 제가 인용을 했지만 사실 우리 구글 30% 수수료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키워드,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는 30% 매우 없다. 그 다음에 독점적이다. 방법이 없다. 정부가 어떻게 이걸 막겠느냐라고 하는 무기력한 그 사업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정거래 관점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이 부분은 사실 저 앞에 계시는 그 구태현 선배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구글이나 애플이 주장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B2B 관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경쟁법적으로 크게 제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제가 미국 대법원 판결 소송 적격에서 나온 것처럼 맞지 않다.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 끼워 팔기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 획정입니다. 여기 특히 애플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애플은 뭐라고 보냐면 M마켓 시장을 하나의 독자적인 시장으로 보고 본인들은 그냥 마이너 플레이어다. 그래서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구조의 자체상 어떻게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의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시장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체가 어느 제한되어 있는 구분된 서브 마켓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ISO 기반의 애플 앱 마켓. 요거는 당연히 폐쇄형 구조로 인해서 애플이 독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마켓. 이거는 구글이 아주 유력한 사업자가 되고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OS에서의 지배력이 전이된 사업자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한국에서는 중요한데 특히 왜냐하면 앱마켓을 그냥 평이한 하나의 시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원스토어라고 하는 토종 플랫폼이 올해 초에 10%에서 최근의 결과는 아마 18%까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고 하고 애플을 단순한 수치로는 넘어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우리 시장의 인식하고 부합하느냐?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외에 이 시장,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사실은 애플 규제가 어렵게 되고 애플 규제가 어려우면 구글 입장에서는 애플도 하는 시장 전략을 왜 내가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강력한 반론에 제기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 iOS와 안드로이드가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증거들인데요. 공정거래법은 시장 증거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애플과 구글의 똑같은 앱 콘텐츠 게임을 비춰볼 때 가격은 애플 쪽이 높아요. 그거는 소비자들한테 이게 대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분명히 뭐가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애플은 디지털 콘텐츠 모두에 대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했는데 구글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두 양자가 약간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대체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 대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 행태상 휴대폰을 한번 구매하고 나면 이거 보통 2년에서 3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하고 나면 2년 내지 3년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ISO가 한번 되면 2년 동안 고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변경하는 비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눅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그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시장에 고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서브 마켓 또는 별도의 시장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고 아마 앞으로 이어질 애플과 구글과의 그 규제 전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획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 자체는 애플과 구글이라고 하는 모바일 OS 시장의 이 시장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그 OS의 그 시장 지배력을 앱마켓으로 전이한 다음에 고율의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MS 플랫폼과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을 끼워 팔게 하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뭐 필수 설비에 해당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너무 디테일해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소개를 해도 2018년 앱토이드 사건인데요. 앱토이드가 특히 EU 쪽에서는 상당히 대체 가능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마켓 사업자였는데
구글이 플레이에서 이걸 설치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앱은 잠재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해로운 앱입니다. 라고 하는 걸 해냈던 거죠. 시장 배제적 행동이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하죠.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거에 대한 제가 했고요. 그래서 요 사건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앱마켓과 안드로이드 모바일 시장에서의 앱마켓에서 시장 지배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니고 구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브마켓으로 연령, 성별, 성향별 애플에 대한 강한 선호도가 있다. 플러스 이 기본적으로 그 휴대폰 모바일 기기 선택에서부터 한 2년 내지 3년의 고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과 달리 서브마켓으로는 최소한 보고 별도로 규율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과 구글의 그 모바일 생태계가 시장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장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 이런 경우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제할 수 있고요. 공정거래법,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의 거래 강제라든가 끼워 팔기 등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이 두 회사의 시장적인 지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공정거래법적으로는 거래 강제적인 요소가 하나, 행위 남용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착취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그 독점 사업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 착취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과위유는 제재하죠. 그게 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바로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요 사건의 구조가 그 20세기 최대 사건인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하고 너무나 닮아져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일 때 제가 한국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메인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스탠딩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가장 억울해하고 항변했던 것이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시장 지배자이고 독점자에 가깝다. 하지만 이 역동적인 OS 시스템에서 우리 지위는 한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러다임 자체가 휙 바뀌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가장 큰 위협자는 그 당시에 구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시장, PC 시장 OS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더 독점이 됐죠. 리눅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시장 지위는 옛날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모바일 시대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4차 산업 영역, 특히 모바일 플랫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에서 과연 150년이 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 혁신을 저해하지 않느냐? 인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져온 그 커먼 난리지고 그건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일 때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 독점 규제가 어떻게 보면 모바일로의 그 전환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애플과 그 구글의 창업자는 정말 위대한 창조자고 개척자고 인류 발전에 치대한 공헌을 한 그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 평가는 모든 면에서 다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 나쁜 약탈자나 독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 몽테스키가 얘기한 경제와 균형은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해야지만 생태계 전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정거래법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20세기 최대 반독점 사건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강철규 위원장님의 담화문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그 최근에 있었던 중요 판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에픽게임즈가 애플하고 구글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조금 다른 거는 에픽게임즈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입니다. 강력한 플레이어죠. 근데 에픽게임즈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액 결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소비자의 편익에 가격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라고 해서 약관을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자사 피지를 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 애플과 구글은 모두 공이 게임 삭제, 계정 삭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현재 본안 소송에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그 미국도 우리처럼 가처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정 삭제, 게임 삭제가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게임을 시장에서 진입을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애플에 대한 가처분 소송의 결정이 사실 이번 달 초에 나왔었는데, 뭐냐면 내용 자체는 저희가 넘어가고요. 이게 미국 연방지방법원이고 북부 캘리포니아 구역의 연방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여기에서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 아주 러프한 해석입니다만은 그 법리 어널리시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30%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애플의 행위는 본안에서 전문가들이 반독점적일 것이라고 평가할 걸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0%의 수수료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계정 삭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금지 가처분을 내렸고요. 다만 게임 삭제에 대해서는 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뭐라고 설치했냐면, 미국 법상 가처분과 같은 아주 이 긴급한 조치는 자기가 스스로 싸움을 걸고 위험을 초래한 것은 구제해주지 않는다. 에픽 게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게임 사업자고 일부러 게임 삭제를 유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게임 삭제에 대해서는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고 본안 가서 싸워라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반은 이기고 반은 졌으니 무승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그 온라인 플랫폼의 중심지인 미국입니다. 그것도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시장 경제적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훨씬 약합니다. 가격 착취는 규제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30%의 수수료 매우 높고 그걸 강제하는 것은 반경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법원이 연방법원에서 내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보고요. 한국 법제에서는 이보다 더 강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EU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에픽 게임즈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삭제에 대해서는 싸움을 에픽 게임즈가 먼저 해가지고 게임 삭제를 유도한 거 아니냐라고 설시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못 해준다라고 하는 논리가 더 강합니다. 나중에 쭉 제가 해놨고, 이익의 균형 보면 뭐 애플과 에픽 게임즈의 대결은 뭐 너무 이렇게 해석이 그냥 초등학교 해석인데요. 그래서 실무의 변화를 강제 구조가 필요하다. 뭐 하지만 30%가 가져가는 것은 경쟁법에 반한다고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0%가 대안도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간에 당사자 분쟁은 그 본안에서 해결하면 되지만, 다만 개발자 생태계에 개발자 계정을 삭제한 거는 이거는 너무 반경쟁적이고 공익적에 반한다. 그래서 그건 금지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금석이 될 만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결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실리콘밸리가 있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한국의 독특한 규정은 바로 약관규제법이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해서 좀 사실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애플, 구글의 개발자와 관련한 약관이 한국 약관규제법에 적용해서 무효로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일단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다른 결제를 못하게 하고 다른 결제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합니다. 약관은 고객이 거래 당사자가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개별 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과연 한국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특히 아일랜드 회사 그리고 싱가포르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온라인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한국 내의 행위냐, 이 바로 중고법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사실 먼저 판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법원,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해상보험, 해상운송 이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중고법으로 영국법, 특히 주로 영국법이 많죠. 외국법을 정하기로 준용하기로 한 경우에 한국 공정거래법은 특별한 한국 약관규제법은 적용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판결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이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의 약관규제법이 자기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특히 뭐라고 써놨냐면요, 여기서 분쟁하는 모든 분쟁은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한다, 실리콘밸리의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국 법을 적용하니 한국의 약관규제법은 적용 안 된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크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해석은요, 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은 되게 일반되는데, 약관규제법의 민사적 효력과 관련한 규정은 에 대한 규정이고요. 민사적 효력. 거기에 약관규제법에 한국 정부의 권한들이 있거든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배제 못하죠. 그렇죠? 주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적 계약으로 한국 정부의 권한을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배제 못하거든요. 그건 주권의 문제라서 당연히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상 있는 역외 적용,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외국적 요소가 강한 거래라면 중고법을 다른 나라로 선택하면 한국 약관규제법 적용은 배제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엠마켓은 외국적 요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해상선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외국적 요소라고 하면 해상선박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다국적 공사 이런 거거든요. 외국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서울대 석광현 교수가 또 논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외국적 요소가 없는 데서는 약관규제법 적용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석광현 교수님의 의견대로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둘 다 동원해서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거는 절대 쪽을 압박하는 조치가 아니라 모바일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와 그냥 개발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다 소위 얘기하는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파레토 이익이 되는 규제와 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반드시 이런 조사에서는 이게 저희가 외부인으로서 보기에는 요거 이렇게 보고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면 규제 당국은 영치권을 행사해서 조사를 해서 그 내부의 의사결정 문서를 보고 고의와 의도를 추론해야지만 규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반독점 요소를 고려해서 또는 의도해서 또는 그걸 감안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상당히 효과적으로 규제와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바로 지금 현 시점이 모바일 플랫폼이 대세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사를 들어가야지, 반독점 조사는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적기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래야 모바일 생태계가 모두 다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천모입니다. 오늘 주최 측인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인앱 강제의 문제, 결제 강제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을 패널을 모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미 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패널 분들이 자기 PR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이렇게 굿 인터넷 클럽 간담회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정종철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크로소프트 20세기 최대 반독점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감회가 새로운 게, 저도 그 당시에 그 경제학과 대학원생으로 경제 분석을 담당하는 파트였는데요. 저희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법대 교수님, 경제학과에서도 공정거래 관련 교수님, 계량경제학 교수님, 정말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경제 분석을 하고 그런 끼어팔기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이런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각종 법조인들도 다 참여를 하고, 근데 그 사건은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에 제소가 된 이후에 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런 구글 애플 같은 경우 구글 인앱 결제 사건은 이렇게 좀 먼저 사회에서 이게 공론화시켜서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구글이 실제로 실행을 단행하기 전에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계속 질의하고 이렇게 사회 학계, 법조계 그리고 업계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국회 과방위에서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제 방통위와 과기부에 업무 질의를 하고 실제로 관련 법안도 발의를 하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또 다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토론회도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답을 찾아가는 것 같고 논의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즉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회적으로 구글이든 애플에도 이렇게 답을 내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일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로 오늘 행사를 주최한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등과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단지 특정 모바일 OS를 장악한 사업자가 그가 만든 앱스토어라는 마켓에서 특정한 결제를 강요하는 차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원격 모바일 그리고 비대면 디지털로 표현되는 경제가 급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앱을 이용한 생활은 앞으로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속도가 무척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 경제 속에 사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배달 앱 한 번이라도 깔아서 이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생활, 사생활을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의 국가 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데이터 주권과 연결돼서
국제 정치적인 주권의 문제로도 연결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 문제를 미리 너무 조급하게 예단해서 강력한 규제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자국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정확히 이해하면서 다만 단계적인 처방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온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있던 규제와의 형평성을 맞춰가는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자리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주최해 주셔서 마련된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고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라고 조그마한 연구소에서 몇몇 분들이랑 같이 우리 민생경제 또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고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아주 좋은 토론회입니다. 만약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활발하게 각자 입장에서 토론을 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귀한 토론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발표해 주신 선생님 감사하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소식 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영화관 멀티플렉스 3사도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많았던 시골 영화관들, 동네 영화관들 다 없어지고 멀티플렉스 3사가 장악한 다음에 사실 가보시면 뭐 광고도 한 15분 강제로 시청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거 싫어서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먹거리도 아주 자기네 회사 제품 중심으로 아주 비싸게 팔고 영화도 자기들이 돈 되거나 배급 투자 그러니까 투자 제작 그 다음에 배급 상영관 이게 수직계라고 하는데 그런 영화만 틀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보고 싶은 영화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한 시간에 안 틀어나가지고 그래서 예, 왜 마침 그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반독점 판결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파라마운트 판결이라는 게 아주 미국에서부터 요즘도 저 고려대 로스쿨의 박경신 교수님도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 반독점 이슈 나올 때마다 항상 단골처럼 나오는 게 파라마운트고 그게 이제 투자 배급, 배급 제작, 아니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을 분리시킨 기념비적인 판결인데 야 자본주의 정주 미국에서도 이런 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이 구글, 애플 사례와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 또 영화관 거창하게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캠페인을 여러 해 했었거든요. 예,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저는 딱 아이고 우리 스타트업, 벤처, IT 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지겠네. 사실 그 흔히들 말하는 예전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건 특정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거 있다면 진짜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과 기업인들을 응원하겠다는 좋은 취지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독점의 행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럼 소비자들의 후생이 물가가 오를 테니까 관련 서비스 비용 오를 테니까 후타겠구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는 못했지만 자료들 대충 읽어보면 이게 국내 모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어서 저희들이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계속 토의하고 대책도 논의해야 될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일단 인사가 너무 길었습니다. 예, 자기소개 중에 벌써 우리 패널리스트 간의 견해 차이를 조금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중채 변호사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기하기 전에 빨리 나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태현 변호사님은 그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스테이지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중채 변호사님
다시 한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의견을 부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구태원 선배님 말씀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저하고 배치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공정거래법 반독점 전문가고 제가 글로벌 기업들에 조사하는 과정들을 사실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퀄컴 조사를 다 지켜봤는데 이 엄청난 그 거대한 기업과의 그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일반 국내 기업 조사, 삼성 기업 조사하고 다르게 2년 내지 3년이 소요가 됩니다. 방어권을 글로벌 수준으로, 특히 미국 법제와 같은 수준으로 그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홍정민 의원께서 대학원 다니실 때 보셨지만 이 글로벌 사업자들의 이 자금 그 자원 동원력은 엄청나거든. 아마 이게 분쟁이 붙으면 전 세계 모든 유명한 경제학자와 로펌이 다 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준의 자료와 서명과 반박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걸 일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몇몇 팀이 그걸 다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거는 거의 뭐 올해 영웅들인 질본의 그 사람들이 대응하듯이 3년을 살고 겨우 심사 보고서를 만들고 전원회의에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고 해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해야 되고, 이게 국내 조사와 같이 1년 뭐 이렇게 만에 결정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더라 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공정위원회에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속도와 관련해서 조금 뭐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각각의 혹시 쟁점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태원 변호사님, 정춘재 발제자님과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부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종치 변호사님 발제 내용은 정말 다양한 쟁점을 잘 담고 있는 훌륭한 발제였고요. 의견에 저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이제 이 자리에 홍정민 의원님도 나와 계신데, 홍정민 의원님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가자는 개정안을 발의하셨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도 새로운 법안이 나왔는지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개가 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의원님들은 현재는 주무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가자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방통이든 공정이든 일만 잘하면 되고요. 또 부처 간의 경쟁이 가능하다면, 여기도 경쟁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좀 더 조화로운 또는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이제 해외와는 다른 우리에겐 또 방통이라는 굉장히 ICT 지능 국가답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통위와 또 과기 정통부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 부처가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우리가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활용하고 또 유효적절하고 합헌적인 법률안이 나올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규제는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규제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법리를 넘어서서 무리한 법을 만들면 과거에 그 인터넷 실명제 법안처럼 위헌 결정을 받거나 또는 법원에 의해서 위법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 접속 경로 변경을 한 방통위의 조치가 이익 저해 행위가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에 그 정부의 조치가 유효하다고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적기에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2년, 3년이 그냥 날아가면서 오히려 우리 잘 아시는 ICT 생태계에 역효과를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은 상대가 잘 아시는 빅테크,
세계 부의 1경원이 넘는 부를 몰아내고 있는 빅테크 7개 회사 중에 하나인 지모 씨를 지금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결론까지 좀 제 입장까지 합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의 이제 공정거래법으로 가자면 시장의 획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가면 이제 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만 보면 되니까 효율성이나 또는 이 규제 실효적인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지금 규제 수단으로 들고 나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공정거래법적인 수단과 전기통신사업법인 수단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핫한 이슈에 대해서 각계에서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여기 들으시는 국회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오기를 지금 또 정말 잘했는데요. 보니까 아까 저도 그 구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장, 특히 이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이 산업의 발전이 성장이 굉장히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구글과 애플의 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 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자는 결국엔 스타트업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스타트업을 운영했었는데요. 사실 뭐 많이 이미 유명한 용어가 데스밸리라는 용어 있잖아요. 한 3년에서 뭐 심하게는 5년, 7년까지도 거의 수익이 나지 않고 이제 유저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고 이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30%의 그 인액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까지 올려버리면 그 데스밸리를 뭐 3년에서 뭐 10년으로 길게 하는 진입장벽을 너무 높여서 결국에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스타트업 조그맣게 한 3명 정도 등업해서 시작할 때는 개발자들이 iOS 개발자와 또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달라서 소규모 자본 여력이 있을 때는 그래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70% 정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구글 개발자만 채용해서 제가 구글 앱만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 걸로 봐서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 구글이 그동안 자기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개방형을 약속해서 많이 생태계가 활발하게 됐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들어가서 이 구글을 더 키워줬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독점 사업자가 되니까 이 그동안 기여한 바를 좀 많이 배신하는 느낌을 주고 생태계 자체를 위축시키는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적절하게 아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규제나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적절하게 시장의 발전과 이 생태계의 뭐 상생을 위한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구태원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에 벌써 이 자사인합결제 강제와 관련해서 법안이 4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이르던가요? 아니면 뭐 가장 알려진 법안을 우리 홍정민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순위로 제가 법안을 낸 것 같은데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현행에서도 지금 방통위 업무 질의하고 한 결과 이제 50조에 있는 금지 행위로 금지 행위 위반으로 지금 앱마켓 사업자 구글을 한번 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견은 많이 있고요. 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의견을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불리한 계약이다 뭐 이런 부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넣고 그리고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 이런 행위에 대한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22조의 9에 엠마켓 사업자의 의무라고 해서 이런 엠마켓 사업자를 뭐 앞쪽에서 정의 규정에 있는 그 엠마켓 사업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같은 조 사항에 방통위에게 실태조사 권한을 주고 그런 경우를 좀 엠마켓 사업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는 그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그런 근거 조항, 법적인 근거 조항을 일단 마련을 했고요.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뭐 금지를 지금처럼 되나 안 되나 검토만 하겠다, 뭐 사후적으로 실제로 실행을 한 뒤에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아까 구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좀 즉각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콘텐츠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우리 앱 중에는 무료 앱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인앱 결제 강제한다라고 하더라도 무료 앱은 어차피 모르니까 뭐 큰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태원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잘 아시는 게임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바뀌면서 바로 이제 게임 팩을 사지 않고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온라인 게임으로 변화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게임 팩이 유통할 때는 다 돈 내고 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리 투 플레이라고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업계의 일대 변혁이 일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무료로 서비스를 해서 회사,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무료를 하는 이유는 일단 유저를 확보해서 유저들의 볼륨을 기반으로 회사의 가치를 키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기회에 유료 모델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이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때도 수익 모델이 없으면은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마저도 무료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결국은 수익 모델을 붙여서 현재는 수조 원 단위의 수익을 내고 30조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무료 앱만 보고 그들은 인앱 결제수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를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는 유료 결제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제 뒷부분을 빼놓고 하시는 말씀 같고요. 결국은 유료 결제를 하게 됩니다. 성장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생태계를 지켜줄 세계 빅테크와 맞서 싸울 플랫폼 기업들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슈가 쟁점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지자께서 발제문에서 언급하신 서베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소비자의 86% 정도가 약 30% 결제 수수료 너무 과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부담 증가가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악영향이 예상되는지 안 소장님께서 좀 부연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그 구글하고 애플에서 같은 서비스인데 어떻게 어디 앱마켓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대비는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장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에서는 8,600원, 애플에서는 11,500원. 멜론 10,000원, 15,000원. 네이버 웹툰 10,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실제로 한 25%, 30% 차이 나더라고요. 저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안 하던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악화될 테니까 비용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악의적인 게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강제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슈는 저희들도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뤄봤는데요. 그 이제 민생경제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거 아무튼 자세한 법리적인 건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정서는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아까 영화관 이제 예전에 파라마운트 판결도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영화관도 이제 생각해보고 중간에 이렇게 서비스를 매개하는데 플랫폼으로서 일종의 통행세 또는 중간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아주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생각나더라고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주로 이제 대기업 신용카드사들 또는 거대 금융기관 신용카드사들이 독점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한두 개 사는 비교해보면 한두 개 사가 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높긴 높았지만 턱없이 무슨 10% 20%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5% 정도 4% 정도 받았죠. 근데 그것도 너무 높아서 상호 간의 경쟁도 있었지만요. 가맹점을 유치해야 될 경쟁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사업자가 전업계 카드 사업자, 은행 그다음에 은행 겸용 카드 사업자까지 해서 수십 개나 되는데 그 경쟁에만 맡겨놓지 않고 심지어 경쟁이 가능한 시장인데도 정책적으로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른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쟁점이 된 게 배달 앱 수수료 결제료하고도 역시 이 논쟁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기업 해당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 12.5%까지 수수료를 받았을 때 큰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 그 끊임없이 지금까지 문제되고 해필이면 또 그 세 회사가 합친 바람에 완전 독점이 된다 이제 이런 논쟁까지 생겼는데 이 세 케이스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그다음에 배달앱 수수료, 그다음에 지금 구글의 인앱 결제 강화 30% 수수료 다 약간씩 다르지만 우리 해당 기업 그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용을 전가받게 되는 소비자 입장, 수수료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신용카드 쓰면 10,000원, 현금으로 내면 9,000원. 사실 그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던 중소상공인들이 그런 편법을 일부 쓰신 거고 국민들도 아예 좀 경우에 따라서 불쾌하긴 하지만 이해되니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회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신용카드는 사실상 완전 경쟁이 가능했는데도 물론 이제 완벽한 안전 경쟁은 아니죠.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업종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수십 개 사업자들이 뛰어든 완전 경쟁 시장이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경제민주화의 관점이든 국민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관점이든 적극 개입해서 최근에 2019년 1월 달에 신용카드사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건 못지않게 대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대 수수료율을 시행령에서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로 정책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못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고 역시 배달앱 수수료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고 역시 거기도 상한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쟁이 있습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처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또 신용카드사가 또 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
배달앱 수수료에서도 그러면 이제 공공 배달앱을 만들자. 서울에서 제로앱, 군산에서 배달앱 명수가 나온 겁니다. 아니 이건 제가 왜 이야기 드냐면 제가 그러면 구글하고 애플이 이렇게 독점을 심하게 하니까 대한 앱마켓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이런 논의가 있어서 우리 온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동통신 3사, 우리 국내 뭐 네이버 등이 이제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온스토어가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구글하고 애플을 안 쓰고 싶은데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나 소비자 주권 민도가 높아져가지고 아무튼 요즘은 부당한 행포를 부린다 싶으면 대한시장이나 불매에 대한 고민을 하시거든요. 온오프라인에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온스토어를 가보니까 이제 그 사업자들도 인정하신 내용이지만 굉장히 미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도 미미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구글의 행포를 문제로 그 팟캐스트에서 1등 프로그램이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욱 정영진 씨가 진행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막 매불쇼에 가서 이 구글의 행포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 힘들어질 거고 소비자들도 비용이 30%는 오를 것 같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최욱 선생님이 호응해 주면서 그럼 이제 그럼 온스토어란 거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럼 그 온스토어에 가서 우리 주요 앱들 다운받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 팟빵도 이제 온스토어에서 씁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팟빵이라는 프로그램을 온라인 스마트폰에 다운받으려면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봤어요. 현장 방송 끝나자마자. 근데 온스토어 갔더니 당장 그 유명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팟빵이 입점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스토어로 다 옮겨가자라고 해도 거기 입점이 안 돼 있는 주요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렇게만 가자고 말 쉽지 않은 물론 이제 나중에 온스토어가 대한시장으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 당연히 어플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오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효과는 있겠죠. 일단 그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용카드 가맹주소나 배달앱 논쟁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다. 어차피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은 있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도 국제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느냐, 국외에도 영향 끼치는 이런 요지의 토론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이슈는 정부와 국회가 공정위와 방통위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올려서 구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과도하게 가지고 역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신속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안 소장님, 뭐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작해서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확대하셔서 앱 생태계 나아가서 뭐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원스토어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 앱 생태계 전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구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는 공정거래법 차원에서는 경쟁 제한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기통신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인데요. 여기서 앱스토어에서 이용자는 그 앱 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앱스토어에서 구글이나 애플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급자 측면에서 이용자는 앱 사업자이고요. 한편 반대로 또 이런 앱 사업자들이 이로 인해서 일정 규제랄까요? 민민 규제겠죠. 이런 제한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 반대 축선에 있는 양면시장의 소비자, 앱 이용자들도 역시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는 서로 다른 OS 플랫폼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것을 구분해서 그냥 다 그냥 지배적 사업자다, 완전 독점 사업자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타고 그다음 외제 자동차를 타는 것은 서로 같은 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시장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플랫폼 회사들인데 그런 것이 이제 경쟁 당국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획정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아주 효율적인 이용자의 이익제라는 50조, 사업자 간 경쟁을 제외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제외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시고 추진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쟁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후생을 저하시킬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AOS와 iOS를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든요. 뭐 과거에 MS가 일부 모바일 OS를 출시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삼성도 폰을 내면서 모바일 OS를 추진했었습니다만 거의 패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OS가 우리 생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인데, 이들 내에서의 이들이 독점력을 발휘해서 소위 일종의 생태계 내에서의 완장을 차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요. 지금은 앱스토어에서 결제 강요 문제이지만 지금 이미 수많은 규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이용 약관과 앱스토어 이용 약관, 심지어 iOS, iOS 이용 약관 등을 통해서 자기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용자들, 기업이든 일반 개인이든 간에 수많은 질서 유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 하나하나가 이제 결국 앞으로 다 문제로 떠오를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번에 인앱 결제의 강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의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그 결론은 앞으로 생길 수많은 이런 독점적인 행태에 있어서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요. 이번 논의가 인앱 결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미리미리 유사한 논의의 재발 방지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저도 그 큰 틀에서 제가 좀 보완하게 말씀드릴 것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견해가 매우 팽팽하게 부딪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마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정말 큰 법적 판단을 하는데 2년 내지 3년 이상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특징은 모바일에서 파생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 법원에서도 인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품과 관련한 애프터 마켓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파생된 애프터 마켓에서는 애프터 마켓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후지스 팩시밀리 복사기 시장이 팩시밀리 복사기는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다만은 후지스의 부품 시장 또는 수리 시장은 후지스의 시장으로 별도로 시장이 획정되는 것처럼 요 시장에도 저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 획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제가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아주 큰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게 메인 배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장과 같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 경제학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하고 솔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장 질서를 꼭 바로 한번 내세우고, 특히 이제 뭐 구 변호사님이나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시장의 룰을 실정해야 될 시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제 때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견은 예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과 러시아나 독일 사이에 벌어졌던 그레이트 게임과 같은 현재 형국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에픽과 애플, 구글 간의 소송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반응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중국 쪽 플랫폼은 당연히 에픽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쿠키계의 문제가 있어요. 네이버나 뭐 원스토어가 또 그 반대하는 편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 본고장에서도 나머지 유명한 플랫폼들인 페이스북,
아마존,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에픽 편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 모바일과 관련한 경제에서 플랫폼의 계층화, 청이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현재는 가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쭉 연결시켜 동의로 놓고 있지만, 그리고 EU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도 그걸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청이가 바뀔 거라는 거죠.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나머지 플랫폼 사업자들입니다. 그거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열린 로컬 네이버나 이런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이제 앱 개발자, 사업자, 그 다음에 그 이용자가 논의는 계층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소유권 확정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모바일과 관련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애플과 구글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공유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결정적인 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이번 에픽 게임즈에서 보였던 나머지 자이언트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응에서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이번 세미나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정종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앱마켓 시장 내에서의 경쟁 제한 효과 당연히 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구태원 변호사님, 그리고 정종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사이에서도 계층화가 이뤄질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나아가서 그 앱마켓을 활용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컨텐츠 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성도 또 그 2차적으로 파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실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라마운트 사건이 굉장히 좋은 차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멀티플렉스처럼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규모 사업자들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혹시 바뀔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사실 지금 영업 30% 수수료를 강제한다면 모든 컨텐츠 사업자의 그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현재 뭐 유저나 매출이 상당해서 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가능한 이런 사업자들, 대규모 이런 사업자들은 좀 살아남겠지만, 소규모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작은 사업자, 그리고 잠재적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스타트업들은 나중에 뛰어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안진걸 소장님이 뭐 동네 영화관 사례처럼 좀 더 다양하고, 아니면 좀 소비자 친화적인 앱, 그리고 뭐 아니면 좀 더 저렴한 앱, 그런 앱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런 각 콘텐츠 사업자 시장도 상당히 2차적으로 파급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큰 논의 타이틀이 구글이 자사 앱 결제 강제로 무엇이 없어질 것인가,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는데, 뭐 대충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소비자 잉여가 확 줄어들 것이다. 뭐 그것이고, 소비자 잉여가 주는 그 원인에는 경쟁이 줄 것이고, 또 관련된 사업자들, 특히 콘텐츠 사업자들, 개발자들이 사업상의 자유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뭐 그런 없어지는 것들을 대충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 원스토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과 새롭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업자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마디씩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소장님부터 다시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저는 이제 이동통신, 예전에 이제 KT
국내 전화 요금 문제부터 대응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통신비 문제만 한 20년 캠페인해 왔는데요. 그래서 뭐 SK텔레콤이 발신자필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할 때 3,500원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 그거 무슨 원가 그렇게 된다고 3,500원을 받느냐 해서 2,000원으로 도입하고 2,000원 받을 때도 그거 진짜 그 번호 띄워주는 거로 2,000원 받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지금 이제 무료가 됐는데, 이 통신 세계에서 보면 당시에 발신자필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뜨겁고 결국 국민이나 국회나 정부에서 순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참여해서 지금 발신자필 서비스가 무료화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슈 역시 우리 정부와 국회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당연한 토론과 개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 우리가 어떤 특정 사업자의 뭐 사업 내용을 시국화에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수없이 많은 시장의 이해관계인과 특히 경제 궁극적 목표인 우리 국민들의 후생이 후퇴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입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통신 이슈를 전문을 했지만 저도 뭐 제가 인터넷 세계 전문가는 아닌데 오늘 오신 분들에 비하면 저도 이제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이 토론에 맞게. 뭐 이제 뭐 하다 보면 앱을 깔아갖고 뭐 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서 뭐 그게 사업 때문이든 뭐 개인적인 취미 때문이든 누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만보를 걸어야 되는데 체크할 거 없어? 만보기 하나 선물해 달라고 그랬더니 바보 같은 놈아 무슨 만보기를 요즘 선물하냐? 앱을 까면 되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까는데 그거 있잖아 플레이 들어있는 그거 플레이 스토어인가 뭔가에서 깔아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도 이제 앱을 몇 개 깔았죠, 어플을. 근데 플레이 스토어 이야기하는 사람은 들었는데 온스토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진행 맡은 교수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많은 국민들이 이 구글의 횡포가 이야기되니까 온스토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 핸드폰에 깔려 있나 봤더니 딱 넘버원 이렇게 붉은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부끄럽지만 잘 몰랐으니까 저만 해도 뭐 애플이 스스로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근데 진짜 온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됐고, 그 배달앱 독과점 논란이나 횡포 논란 때문에 뭐 지역별로 또는 광역시도별로 이런 공공 배달앱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님들이 국회에 제출해서 그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물론 그것도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서비스에 적절히 개입하고 규제할 것이냐는 앞으로도 이 구글, 애플이 장악한 이 인터넷 세계에 못지않은 뜨거운 논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온스토어라든지 이런 대한 앱마켓 또는 앱마켓에 대해서의 공정한 룰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또는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것은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해 오신 분들의 그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도 지금 일부 나서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공부나 연구가 지금 현재 짧은 상태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래서 제가 온스토어 들어가 가지고 대표적인 팟캐스트를 팟빵이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뻔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는 분이 없으니까 거기다 굳이 입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그게 온스토어였던 또는 다른 앱스토어 앱 마켓 시장이던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애플이 이런 식으로 계속 횡포를 하고 일방통행도 하고, 사실 자국에서는 그 굉장히 통행세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독점이나 굉장히 강력한 그런 법적 규제도 있는데 그런 게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에서 혹시 더 횡포를 저지른 건 아닌가, 이런 그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에 앱마켓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법제도적 접근이나 대안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지금 소비자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못 오셨는데 다음에 우리 인터넷 기업협회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등이랑 시민 소비자 단체들이
우리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 대안이나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한 온스토어 이슈 등 포함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할 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회사 구글이나 애플은 이제 큰 입장을 보이진 않고요. 구글은 이 이슈가 논쟁이 되니까 여러 경로로 입장을 아마 EU의 경쟁 당국에 밝힌 것 같고요. 그 내용 속에는 플레이스토어는 사실 독점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OS 내에서는 다른 앱스토어의 그 설치와 그 판매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그 경쟁적인 상황에서 자기들은 이 스토어의 질서와 그다음에 품질 등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경쟁을 이겨내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앱을 공급하는 앱 사업자들은 전 세계에 쉽게 자사의 앱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그 노력을 들여온 것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경쟁법으로 해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제 이제 그 입장은, 만약에 플랫폼 내에서의 플랫폼을 모두 애프터마켓에서의 지배자로 본다면,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넥슨 같은 경우는 넥슨의 여러 게임들을 중심으로 한 자사의 지배적 사업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검토해야 될 이슈고, 규모나 지배력, 그리고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런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면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한 사업자가 떠오르다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의 유니콘들도 불과 3년 전에는 없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그 유니콘들이 살아남아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 당국이 이게 비처럼 빨리 흘러가는 이 경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30%라는 점인데요. 이 30%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올해 2월 달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앱의 실시간 음식 배달 시장이라고 좀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음식 배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배달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음식 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불과 5.8%로 과금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다가 온 국민 국가적인 논쟁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경기도지사는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출범식까지 하고 했는데요. 이 5.8%도 높다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30%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좀 사실 진짜 관심을 가졌어야 할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30%라는 것은 오래전 애플이 앱스토어를 처음 출시할 때부터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사업자라는 여러 가지 이슈로 도외시 됐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우리나라 생태계 시장에서 30%를 과금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는 과다하다고 지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30%의 가격이 과연 적정한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생태계를 그 앱스토어 생태계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이를 통해서 쉽게 배포가 가능하게 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원가를 회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드릴 비용을 상회하는, 또 과다하게 상회하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통신사들도 원가 공개 소송을 내서 우리나라 법원이 원가를 공개하라는, 통신요금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의 연구 방향은 이런 30%의 수수료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다면,
그 구글이나 애플이 그 30%의 수수료를 계속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따져보는 그런 논점으로 좀 이전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결과 만약에 과거에 투입했던 수익을 모두 회수하고 앞으로 드릴 추가적인 비용도 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이것을 내릴 수 있는 어떤 협의나 협상 또는 그도 되지 않으면 정부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좀 진행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약간 첨언을 한다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층위와 계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이아르키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구 변호사님도 아마 같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런 거죠. 이게 30% 모바일 플랫폼 인앱 결제, 사실 인앱 결제가 모바일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측면이 용이한데요. 30%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또 그 위에 플랫폼 배달의 민족도 또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카카오도 플랫폼이 그 모바일 위에 있는 또 플랫폼이 또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 플랫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모바일 그 스타트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총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무적으로 첫 번째 BEP 손익분기점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규모 이 고정비의 성격이 되버리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 수익률이 약화되기 때문에 거기 유입되는 자본과 인재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규모를 키우고 자본이 있는 자본화 게임이 돼가지고 경쟁이 약화되고 동태적 다이내믹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스티브 리츠고츠가 얘기한 동태적 경쟁과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좋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원스토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 이 원스토어는 사실 하나 명심할 것은 애플에는 입점 못합니다. 구글 시스템만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애플은 폐쇄형 구조고 구글은 개방형 구조라서 소스를 공개했기 때문에 원스토어와 같은 다른 앱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라서 구글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럼 애플에 대해서는 개방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시킬 것인지도 사실은 큰 정책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원스토어는 사실 그 수수료, 인앱 결제 수수료를 20% 수준으로 좀 낮춰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사 인앱 결제, 외부 인앱 결제를 허용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5% 정도의 이 비용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상당히 친화적인 플랫폼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원스토어의 가격 정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과 애플의 가격 30%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본인들의 원가와 수익성을 보장하는 용역의 대가고요. 하나는 독점의 가치인데 어쨌든 원스토어를 보면 이게 독점의 가치를 빼면 원스토어 가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이 원스토어가 이 가격 정책과 친화적인 측면, 그리고 최근에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그런지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배가 됐고요. 10에서 18%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스토어도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와 등치로 놓아가는 거 아니냐. 조금 더 크게 되면 나름대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시점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은 애플과 구글의 이 인앱 결제 강제지만 원스토어와 같은 다른 플랫폼이 크게 됐을 때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또 경쟁 사업자인 모바일 플랫폼이 지배를 가지고 있는 구글의 경쟁적 행위, 그러니까 이 시장 전반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자기의 콕 집은 경쟁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반경쟁 행위도 우려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 당국이나 이 정부에서는 그 부분도 이제부터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논의가 됐고 저도 많은 말씀을 드려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스토어 관련해서 이제 뭐 한 가지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이게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원스토어가 지금 뭐 만약에 11%대다, 뭐 18까지 올라갔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글의 뭐 막 한 60-70% 정도 되는 점유율을 좀 위축시키기 위해 원스토어에 뭐 어떤 식으로든 원스토어는 뭐 가능하게 해주고 다른 것들은 줄이게 해주고 이런 식의 사실 법적인 경제적 정당성이 좀 부족한 조치는 정부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당연히 예상하셨으니까 그런 말씀 못 해주신 것 같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정부기관, 뭐 공공기관 같은 데서 SI 사업을 이렇게 입찰하라고 할 때 뭐 얼마 이하에 이제 얼마 이상의 대기업은 못하게 아예 대기업은 막아놨어요. 약간 그런 점을 차용을 해서 정부기관에서 만약에 무슨 앱 관련한 걸 만들 때 뭐 이건 사실 앱마켓 사업자라 직접 관계는 없겠지만 이런 뭐 원스토어에 조금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던가 뭐 아직은 뭐 소수 사업자라고 하면 아니면은 아까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인지도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그 앱을 이렇게 보여줄 때, 뭐 어디 스토어에 입점시킬 때 당연히 3개 정도는 다 이렇게 다 입점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뭐 학생들이 취미로 만드는 일반인들이 그런 경우에 경진대회도 많고 그럴 때도 보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많이 이용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정부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금이 들어갈 때는 적어도 뭐 3개 이상의 이런 뭐 앱스토어들은 이렇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은 충분히 시장에 반하지 않게 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그 원가를 뭐 그게 정말 30%가 맞냐 이런 부분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저도 아까 그 경제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이제 구글하고도 얼핏 얘기를 해보면 결제 사업자에게 지출되는 돈도 상당하다. 망을 유지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처음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양면 시장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30%가 이 제품을 쓰면서 이용하는 사용료라기보다는 구글이나 애플이 투자하는 투자로 보고 다른 솔직히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수입도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도 수입이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그 모든 원가를 다 이렇게 그 30%까지 된다 하더라도 곧 투명하게 공개하면은 해결될 문제냐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모든 패널리스트들이 마무리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짝 있긴 합니다만은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예, 국민의 대표이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어차피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입법으로 반영을 해서 국민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실까? 대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좋은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를 맡게 돼서 좀 영광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면 이 구글 인앱 결제 강제랑 관련해서 과기부에서는 이제 컨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피해 조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안에는 끝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객관적인 자료들이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방통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꼭 사후규제 기관이지만 얼마나 현행 정규통신사업법도 위반 여부를 더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아까 구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원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실제로 국민의힘 박성준 간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시고 법안도 발의해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여야 합의로 이렇게 뭐 결의문을 만든다거나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계속 수행하자 뭐 이런 부분을 혹시 국정감사 기간에 좀 더 이렇게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65회 굿 인터넷 클럽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들 또 장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